왜 그걸 엄마를 탓해? 엄마는 피해자인데. 그런 사기를 대체 왜 당해? 바보도 아니고. 요새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얼마나 진화해 가고 있는데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누가 보내는 링크는 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말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가해자가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은 죄가 없어. 괜찮아,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다 필요 없고 그냥 죽을란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사위가 다 해결해준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너네가 고생해서 번 돈을. 경찰은 뭐래? 일단 신고는 했는데 아마 이런 사건이 많아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대. 뭐라고? 그럼 우리 재산 한 푼도 못 물려받는 거야? 넌 이 와중에 재산 타령이냐? 엄만 왜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요? 그거 다 우리 돈 될 건데. 누나도 솔직히 재산 물려받을 거 생각하고 있었잖아.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그런 소리나 할 거면 얼른 집에 나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랑 니네 엄마 먹을 거 안 먹고 옷 사 입을 거 안 사고 그렇게 모은 피 같은 돈이야. 이제 좀 편하게 노후 보내나 했는데 완전 물거품 됐다고. 나랑 니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죽을 때까지 일도 못 쉬게 생겼어. 당장 내일부터 폐지라도 주어야지. 아빠 그만 좀 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잖아. 이번에 액땜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 그리고 아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 아이고 내 팔자야. 경기도에 사는 70세 김경임 할머니. 할머니는 얼마 전 스미싱 사기에 당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전부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일을 해결해 보려 하다 결국 일이 악화돼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토로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딸이 할머니의 안색을 보고 추궁한 끝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최근 당했던 사기에 대해 다 밝히자 가족들은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김 씨를 나무라기 바빴고 아들은 재산 물려받지 못할 걱정만 하고 있었고 딸만이 김 씨에게 괜찮다고 위로를 해줄 뿐이었습니다. 딸은 사실 김 씨가 잃은 돈을 줄 형편이 아니었지만 엄마가 정말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하게 될까봐 일단 잃은 돈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평소에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왜 그런 사기를 당해 대체? 아직도 김 씨의 남편은 분이 안 풀렸는지 그만하라는 딸의 말에도 자기 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말처럼 김 씨는 평소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사기라는 것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고 주변에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보라고 칭하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기꾼의 수법에 김 씨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그날은 정말 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며칠째 밥도 먹지 못하고 피해자임에도 죄인처럼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김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김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일남 이녀 중 막내로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작은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워낙 토지가 좋아 농작물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아버지는 홀로 농사를 지으며 몸이 아팠던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성격이 참 순하고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성격이 그렇다 보니 김 씨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 씨의 아버지는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좀 의심도 하면서 살고 그래요. 그리고 거절하는 법도 좀 배우고요. 다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김 씨가 어릴 때는 집에 큰 사건 없이 무탈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원래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다른 건 못해줘도 자식들에게 교육은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 모두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어릴 때 김 씨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농사를 도와주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고 그 시간에 자식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김 씨와 형제들은 꽤 머리가 좋았고 모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 씨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 김 씨의 아버지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은 김 씨 아버지에게 재미없는 농사는 그만하고 무역회사를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며 김 씨의 아버지를 꼬드겼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그 지인의 제안을 1년 정도 거절했지만 한 달에 한 번 김 씨네 집에 찾아와 먹을 것도 주고 잘해주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그렇게 계속 거절하다 어느 순간 미안한 마음이 생겨 지인의 제안에 거절하기 더는 힘들어졌습니다. 이 당시 무역회사가 잘 된다는 말을 뉴스에서 접했기 때문에 김 씨의 아버지도 더욱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농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가족들과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 모두 지인에게 사업자금이랍시고 건네 무역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김 씨의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일 처리를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계속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혼자 일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애초에 대출을 끼고 하지는 말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빚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김 씨는 이제껏 농사를 지으며 벌었던 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그렇게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정신이 어떻게 돼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힘겹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김 씨의 어머니는 더는 남편에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어머니는 이제껏 힘들게 살아온 남편이 그저 안쓰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여기 사는 것도 별로였는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다니 너무 좋네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김 씨의 부모님은 다시 시골로 내려갔고 당장 김 씨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딸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어 얼른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대학 대신 바로 일을 했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것은 주변에 있던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 성인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 보는 사람은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남편도 사람을 경계하는 김 씨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헌신 덕에 결국 김 씨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결혼을 해 남편과 일남 일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훈아, 가족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 어쩔 때는 가족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
아들이 항상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면 김 씨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고 김 씨는 자신이 가지 못했던 대학교를 자식들은 전부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이 20살이 되자 다 독립시키고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김 씨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잘 믿지 않았지만 사람이랑 돈 거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모임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모임에서 김 씨에게 돈을 빌리려는 친구가 있었는데 김 씨는 단돈 몇천 원이라도 돈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은 그런 김 씨를 보며 인색하다고 험담을 하기는 했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리려는 지인들에게 원래 돈거래는 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 빼고는 성격이 꽤 좋았던 김 씨였기에 김 씨를 따르는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가치관이 뚜렷해 보이고 뭔가 눈빛에 자신감이 있어 보였던 김 씨를 멋있게 보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기가 셌고 어느 자리든 주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오기로 했던 지인 한 명의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왜 안 와? 김 씨는 의아해 다른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너 소식 못 들었어? 걔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당했대. 아이고 어쩌다가. 엊그제 통화해보니까 무슨 검찰에서 정은이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면서 연락이 왔었나 봐. 그러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대. 조금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 전화를 받았대. 그러면서 경찰, 검찰이 합동 수사 중에 있다고 겁을 주고 무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검거하려면 본인 계좌의 통장 거래 내역이랑 카드 사용 확인이 필요했다고 했나 봐. 그러더니 지금부터는 수사상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OTP 카드인가? 거기 생성되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대. 처음에는 걔도 망설이다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순순히 사기꾼 지시대로 따르다가 800만 원을 사기당했대. 이게 내 주변에도 일어나니 좀 무섭네. 그런 걸 대체 왜 속아? 이해할 수가 없어. 난 그런 거는 바보들이나 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기를 당한 것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의를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김 씨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할 때도 김 씨는 아버지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막상 자기한테 닥치면 사기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대. 그리고 워낙 사기 수법들이 교묘해지고 있어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김 씨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며 자식들에게도 항상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와서 그런 일은 자기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모임에서 한 말을 누군가 보이스피싱 당한 친구에게 전했는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친구는 김 씨에게 전화가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바보여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딸은 취직을 하고 아들은 자영업에 도전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회사를 다니기를 희망했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 가게를 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아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김 씨 주변에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영업은 정말 극한 직업 중에서도 극한 직업처럼 느껴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 웬만하면 회사 다시 나가 돈 좀 모으고 가게 차리는 게 어떻겠니? 엄마,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 이유로 미루면 영영 못하게 될 거라고요. 김 씨는 아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가게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들은 정말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고 아이디어가 좋아 손님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음식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SNS에서 아들 가게의 음식이 널리 퍼지면서 크게 성공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회장님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아들은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또 이때가 기회다 싶어 대출을 받아 가게 2호점, 3호점으로 가게를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점을 늘렸을 때도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매출이 증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들은 그래도 매출이 줄지 않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게를 동시에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만든 음식의 인기는 사실 거품이 많이 껴 있었는데 그 거품이 빠르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불행한 예감대로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들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은 갈수록 참으로 좋았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음식 맛에만 집착한 나머지 마케팅 같이 손님을 끌어들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김 씨 아들도 이게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자기 음식에 자부심이 컸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히는 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는데 저 정말 돈이 너무 급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김 씨는 이런 아들의 부탁을 한 번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친구는 물론 부모님에게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막상 자식이 부탁하니 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와준다 한들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김 씨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어딨어? 작게 대출이라도 받아보면 안 되는 거야? 김 씨는 혹시나 자식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을 못할까봐 자식들에게 예전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귀에 박히게 해왔기 때문에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요새 금리가 높아서 대출 받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 알겠어요. 그렇게 아들이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으니 김 씨는 잘 해결됐나 싶어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 씨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어느 날 김 씨의 부모님의 집에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밤늦은 시간에 울먹이며 뜬금없이 도와달라는 아들의 말에 김 씨와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 싶었습니다. 뭔 일인데 그래? 김 씨는 걱정 어린 눈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실은 최근에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거기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걸자마자 우리가 흔히 듣는 은행 직원의 목소리와 말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자 내용 그대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어떤 상품이 있다면서 간단한 대출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신용 등급 조회를 해야 하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전에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러고는 문자를 보낼 테니 링크를 눌러서 앱을 설치하라길래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서 제가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범인한테 연결이 되는 전화가로채기 수법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고 당장 대출 받을 것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 한 다음 키보드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은행에 전화했을 때랑 너무 똑같아서 전혀 의심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조금 이후에 그 사기꾼이 말을 이어갔는데 조회해보니 기존 대출건부터 일부 상환을 해야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그때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로 전에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해서 상환 절차를 진행하라는 말에 당장 끊고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제가 악성 앱을 설치하는 바람에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결국은 범인한테 전화가 연결돼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오전에 제 가게로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현금 준비해서 주면 된다고. 너는 현금을 준비해서 달라는 말에 의심도 안 했어? 그때는 제가 뭐에 홀렸었나 봐요. 그게 유일한 동아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다른 건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지만 김 씨는 하고 싶었던 말이 정말 많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손해봤는데? 2천만 원이요. 문제는 그게 없으면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저 어떡하죠? 김 씨는 아버지와 상의해보고 말해주겠다며 일단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주려고 했던 2천만 원을 지금 주겠다고 아들에게 전했고 그렇게 돈을 주면서 이제 줄 돈 없으니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 주변에서 심지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줬던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할 수도 있는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얘기가 어떻게 퍼졌는지 김 씨가 있는 모임에서도 김 씨의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이곳저곳 말하고 다니다가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창피하면서도 남편의 입단속을 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당했던 모임 지인은 그런 김 씨를 조롱했습니다. 언니 아들 사기당했다며? 거봐, 이게 당사자가 되면 당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은 기가 살았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 다 바보라더니 언니 아들도 바보인 건가? 김 씨는 밥을 먹던 숟가락을 세게 탁 내려놓고 그 모임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김 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일도 다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인데 카드 배달해 드릴 거예요. 지금 집에 계세요? 그날 잠깐 외출 중이었던 김 씨는 답했습니다. 저 집안인데 어떡하죠? 그리고 저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 무슨 카드예요? 김 씨는 혹시나 자기가 잊어버렸나 싶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우체국 집배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신한카드라고 말하면서 김 씨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살면서 신한은행에는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사기꾼은 김 씨가 속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바로 자기가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않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김 씨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은행 직원은 최근 그런 전화가 자주 온다니 주의하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일을 겪고 자기는 그런 사기에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크게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모임 지인들에게 할 말이 생겨 바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들이 다 도착하자마자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가 왔는데 속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해 있었는데 이 일로 자존심이 회복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겨우 이런 일로 자존심이 왔다 갔다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김 씨는 내심 불안해했습니다.
자기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지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잘 대처했더니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지인 중에 아버지가 아픈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최근에 급히 위독해져서 김 씨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에게 그 지인 아버지의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김 씨는 그때 남편과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문자를 받고 놀라서 문자 안에 있던 링크를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번호도 지인 번호로 날아온 문자라 정말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아주 잠깐 설마했지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남편 때문에 김 씨는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부랴부랴 챙겨서 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김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에는 김 씨의 이름으로 2억 원이 대출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장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때마침 은행 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려서 상담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대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조차 장난치는 사기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혹시 몰라 다음날 은행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김 씨의 명의로 2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이 저리고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내뱉고 나서야 김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김 씨의 말을 들은 경찰은 스미싱 사기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아마 얼마 전 누른 부고 문자 링크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걸 사기꾼들이 이용해 대출을 받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씨에게 그게 어떤 사기인지보다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망설이더니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김 씨에게 그 돈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2억이었는데 대출이 2억이면 이자를 쳤을 때 오히려 빚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과 남편이 연금을 조금 받고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모아왔던 돈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는 목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어찌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재산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남편에게도 언제까지 속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에게만 말하려고 하다가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 자식들도 집으로 불렀습니다. 부모가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자식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말하기 전에 남편에게 하루 일찍 미리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씨를 나무라기 바빴습니다. 김 씨는 그냥 자식들이 있을 때 남편에게 같이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나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자식들이 올 때까지도 김 씨를 나무랐습니다. 김 씨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의기소침해 있는 김 씨를 보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딸은 걱정 어린 말투로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김 씨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얘기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했던 말을 또 하며 김 씨를 나무랐습니다. 왜 그걸 엄마를 탓해?
엄마는 피해자인데. 그런 사기를 대체 왜 당해? 바보도 아니고. 요새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얼마나 진화해 가고 있는데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가해자가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은 죄가 없어. 괜찮아,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다 필요 없고 그냥 죽을란다. 엄마 왜 그래? 경찰은 뭐래? 일단 신고는 했는데 아마 이런 사건이 많아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대. 뭐라고? 그럼 우리 재산 한 푼도 못 물려받는 거야? 넌 이 와중에 재산 타령이냐? 엄마, 뇌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요? 그거 다 우리 돈 될 건데. 누나도 솔직히 그 돈 물려받을 거 생각하고 있었잖아.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너도 예전에 그런 사기 당해봤으면 엄마 마음 조금이라도 알 거 아니야? 그때 엄마도 나 위로 안 해줬어. 나도 엄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결국 너 구해준 게 누구야? 엄마가 너한테 돈 지원해준 거 아니야? 어차피 그 돈, 내 결혼 자금으로 쓰일 돈이었다고. 딸은 그런 동생과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랑 니네 엄마 먹을 거 안 먹고 옷 사 입을 거 안 사고 그렇게 모은 피 같은 돈이야. 이제 좀 편하게 노후 보내나 했는데 완전 물거품 됐다고. 나랑 니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죽을 때까지 일도 못 쉬게 생겼어. 당장 내일부터 폐지라도 주어야지. 아빠 그만 좀 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잖아. 이번에 액땜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 그리고 아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 이제부터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고 문자는 싹 다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딸은 계속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당분간은 집에 머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결국 김 씨는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범인도 못 잡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딸은 매달 김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을 어떻게 받냐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딸은 이제껏 키워준 값이라며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줬습니다. 사위도 그런 딸의 결정을 지지해줬고 김 씨는 딸의 도움으로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기 후유증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 두려움, 분노, 슬픔, 죄책감이 자꾸만 김 씨를 괴롭혔습니다. 김 씨는 이후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불면증으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한동안 김 씨는 집에만 있으면서 외출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심지어 기억력까지 조금씩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재밌어 하는 TV 프로그램을 봐도 썩 유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둔감해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가 그 일이 있고 너무 뭐라고만 한 것이 미안했는지 김 씨를 위해 밥도 차려주고 가끔 김 씨를 데리고 나가 드라이브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딸의 노력으로 김 씨는 그래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딸의 권유로 집도 주택연금으로 돌렸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노발대발했지만 이번에는 김 씨의 남편이 아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한 소리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없이 약했던 남편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돈 내 돈 아니냐며 떼를 쓰니 남편도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딸의 생활비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연금을 아껴가며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정말 큰 범죄입니다.
얼른 이런 범죄의 형량이 대폭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사기꾼들의 가해지는 처벌은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런 사기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사기를 칠지만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 당하려면 우리는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평소에 최근에 어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발생하고 있는지 계속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가장 흔한 스미싱 기법이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택배 주소 오류나 공과금 고지서, 결혼식 청첩장이나 부고장, 계좌 인출 현황과 관련해서 만약 링크와 함께 메시지가 온다면 이 모든 것은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이런 링크를 클릭했다면 빠르게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 통신 기능이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이후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거래 중지를 재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 설정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 설정 방법이라고 검색한 후 따라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해킹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반드시 인증이 된 앱만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항상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모바일 백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설치하고 자주 검사해 불필요한 파일들은 삭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에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 차단 방법이라고 검색 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유튜브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따라하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은행에서 미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꼭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혹은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고객 명의의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고객의 예금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꼭 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방문하실 때 겸사겸사 신청을 꼭 해보세요. 이외에도 은행의 자연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꼭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다고 자꾸 미루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에 잘못 걸리게 되면 내가 소중하게 모은 목숨과도 같은 내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에 휘말린 분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런 귀찮음을 감수하는 것이 대수일까요? 미리 대비한 분들만이 이런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지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고 꼭 스마트폰의 악성 앱을 차단하도록 세팅하고 은행에 가서 관련 서비스들을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미리 잘 대처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사기 피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